오늘 내용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막 딥하지는 않아서 좀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아. 어, 좋아. 그, 오늘은 우리가 결국 강학습 가지고 제어를 하는, 강학습, 꼭 강학습은 아니지만, 학습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시뮬레이션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뭔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탐구하는,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야기를 조금 잘 참고하면은 프로젝트를 빨리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올라가냐? 됐다. 그래서 IL에서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미테이션 러닝 자체가 데이터셋을 모으는데 가장 큰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익스퍼트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고, 익스퍼트라는 것은 숙련된 사람이, 숙련된 프로그래머나 뭐 게이머다,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셋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얻는 게 굉장히 비싸고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엑스퍼트 레벨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둑이라고 한다면 바둑 강화학습으로 알파고 한 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엑스퍼트 레벨로만 학습을 하면 당연히 이세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세돌이나 다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데이터셋이 비쌀 거고요. 그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학습을 하는 데는 정말 수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할 텐데, 그 정도 레벨의 엑스퍼트 셋을 구하는 거는 어려운 일인 거고, 그러면 그보다 아래 데이터셋들을 그보다 아래 수준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죠. 결국, 좀 더 큰 컨셉추얼하게 봤을 때,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강화학습은 얘가 스스로 올라가면서 지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을 다 잡아먹고 세상을 잡아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강화학습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 원리가 우리 사람이 학습하는 원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학습하는 속도를 기계가 뛰어넘을 수 있다면은 당연히 기계가 더 똑똑해지고 우리는 뭐 쓸모가 없어지겠죠. 또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멀티모달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그 엑스퍼트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파악했고, 멀티모달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거에 평균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나이브하게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나이브하지 않게 하더라도 뭐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강화학습이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인 것 같고, 알파고도 사실 강화학습에다가 플래닝 알고리즘을 잘 섞어서 모든 상태를 겪어보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상태들을 MCTS라는 플래닝 알고리즘으로 설치를 빨리 해가지고 뭐 잘 결합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알파스타 그랜드마스터 레벨까지 올라갔대요. 그랜드마스터라는 레벨이 상위 0.2%거든요. 상위 0.2%까지 굉장히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복잡한 게임인데, 이것을 정말 꽤 높은 수준의 엑스퍼트 레벨까지 학습으로 뛰어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전쟁 전략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들은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전쟁을 강화학습으로 하다 보면은 최적의 전략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의 저의 그냥 간단한 의견은, 전쟁이라는 거 시나리오 자체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결국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학습을 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잘하는 전략을 찾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은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 안에 셋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전쟁을 잘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엄청난 그 전쟁의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잘 구성을 할 수 있을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잘 구성을 한다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인데 뭐 정해진 상황에서 유탄전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잘 정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뭔가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하기는 조금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학습이 대부분 잘 성공하는 것들이 게임입니다. 게임이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디지털 월드 안에서 작동하는 세상인 거고, 그래서 강학습이 잘 작동하지 않는 예시가 이 피지컬 월드, 우리가 로봇으로 다루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다루는 게 어려운 거고, 어렵기 때문에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강화학습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줘가지고 리월드를 줘서 그 행동을 만들게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AI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틀로 봤을 때 에이전트가 있고 거기에 에이전트에 대한 환경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얘가 액션을 했을 때 환경에서는 에이전트가 움직이거나 스테이트가 바뀌겠죠. 그럼 스테이트가 바뀐 거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고 바뀐 스테이트를 옵저브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와 옵저베이션 자체가 다른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고 스테이트는 전체 인바이러먼트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 옵저베이션은 그 중에서 에이전트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여기 세 개의 인바이러먼트라고 한다면 스테이트는 뭐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위치 속도 뭐 생각 뭐 이런 걸 다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옵저베이션은 내가 보고 있는 지금 하나의 시각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방학습의 가정 자체가 어떠한 액션이든 순간 했을 때 스테이트가 바뀌는데 그때 즉시 리월드가 발생합니다. 이미디에트 리월드가 발생해요. 그럼 우리는 액션을 선택할 때 어, 이미디에트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지만 이 이미디에트 리월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in expectation 기대값의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미디어트 리월드뿐만이 아니라 누적된 리월드를 다 계산해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리월드까지 계산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방어습이고 근데 거기에 1단계로서는 이것이 뭐죠? 도둑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안 좋군요. 밴디시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암드 밴딧이 슬롯 머신이에요. 슬롯 머신을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강도가 슬롯 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지노를 가서 돈을 따고 싶으면은 강도에게 돈을 뺏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암드 밴딧은 슬롯 머신이 하나가 있는 거고 멀티 암드 밴딧은 슬롯 머신의 이 암을 하나씩 내리면 이렇게 밴딧의 우리의 돈을 채가는 거잖아요. 암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슬롯 머신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멀티 암드 밴딧의 문제에서 우리가 카지노를 갔다고 합시다. 카지노에서 우리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돈을 받고 싶어 해요. 리월드가 돈이라고 하면은
이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조건은 가정은 스테이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카지노를 갔을 때 수많은 슬롯 머신이 있는데 그 슬롯 머신에서 뭐 이 카지노도 있고 저 카지노도 있고 다양한 카지노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지금 내 근처에 있는 내가 간 카지노에서 몇 개의 슬롯 머신을 결정을 하고 이 몇 개의 슬롯 머신만 선택해서 얘네들만 돌리겠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N개의 슬롯 머신을 선택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각각 땡겨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돈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N개의 슬롯 머신 중 어떤 것을 땡길 거냐. 그러니까 N개의 파서블한 액션이 있어요. 한 번 땡길 때마다 슬롯머신에서 돈을 알려줘요. 얼마 땄는지. 그게 이미디어트 리워드입니다. 근데 슬롯머신은 얘가 랜덤한 확률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리워드는 랜덤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의 가정은 얘 슬롯머신이 우리한테 주는 리워드는 확률적으로 주는데 그 확률의 디스트리뷰션이 고정되어 있고 하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번 땡겼을 때 cumulative rewards, 누적된 그 상금을 맥시마이즈 하기를 원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슬롯 머신을 땡기는데 각자의 슬롯 머신에 줄 수 있는 확률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땡겨 봅시다. 하나씩 땡겼는데 하나는 100원, 하나는 0원, 하나는 200원, 하나는 30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의 기대값을 보니까 세 번째 거가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이네. 그다음부터 그럼 우리의 전략은 하나씩 경험을 해봤으니까 세 번째 것만 계속 땡기면 되겠죠? 그게 우리의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랜덤한 거여서 하나 가지고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여러 번 땡깁시다. 네 번씩 땡겨가지고 네 번씩 슬롯 머신을 각자 땡겼을 때 첫 번째 거는 100원씩 계속 줬고 두 번째 거는 뭐 0원, 300원, 0원, 400원 줬고 세 번째 거는 처음에는 200원 줬는데 나머지는 다 안 줬어요. 네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누적된 리워드는 두 번째 거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땡기면 땡길수록 얘의 확률 분포를 더 근접하게 추측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얼마나 더 높을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거가 더 평균적으로 많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계속 땡겨야겠죠? 이렇게 우리의 전략을 점점 바꿔나가고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거에 균형점을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의 슬롯 머신을 땡긴다. 근데 그것을 여러 번 땡기는 것은 거기에서의 평균값과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정보를 더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 슬롯 머신, 이 슬롯 머신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 탐험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탐험을 마치고 나면은 제일 좋은 슬롯 머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정보에 기반하여. 그랬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돈을 최대한 많이 땡겨야겠다. 라는 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노테이션들이 생기게 되는데 액션 밸류 펑션,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우리는 액션 밸류 펑션을 Q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하다 보면은 Q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고 Q러닝, 딥큐러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곧 하게 될 텐데 이 Q라는 액션 밸류 펑션은 어떤 상황에서 액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immediate reward의 expectation 기대값을 Q 펑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이것도 정의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액션 밸류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Q스타가 있지만 Q스타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가짜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하는 Q가 있다고 합시다. Q스타가 실제의 액션 밸류 펑션이고 우리가 이걸 에스티메이트 한 게 Qt인 거예요. Q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액션은 이 Q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예측하고 있는 Q에서 가장 큰 Q를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선택하겠다가 액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베스트 액션,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베스트 액션을 A스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액션에 대해서 그 액션이 지금 Q를 알지맥스 하는 거의 행동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닌 행동은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알고 있는 정보, 현재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Q를 맥스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exploitation. 최선의 정보를 굳이 우리가 피해서 선택을 하겠다 하면 explor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exploration, exploitation 딜레마가 발생해요. 광학습에서의 꽤나 큰 이슈이고, 우리는 또 나중에 일주일 동안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또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우리가 최종적으로 저 먼 미래를 봤을 때의 전략은 숄텀에서의 세크리파이스를 요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랄 거라고 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우리가 음식점을 선택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음식점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을 가겠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이고 근데 제일 좋은 음식점이 아니라 그냥 뭐 새로운 데를 한번 가보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개념을 배웠을 때 개념을 배운 거에서 조금 더 이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이그젠플 프로블럼을 푸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이렇게 익스플로이테이트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것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더 탐험을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익히겠다라는 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 20대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30대 때 그 좋아하는 것을 익스플로잇을 해라. 그럼 40대 때 전문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대인지 30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최대한 많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시고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내가 뭔가의 하나의 방향을 결정했으면 거기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연구의 리서치도 마찬가지예요. 리서치에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하지 익스플로레이션을 막 토픽을 찾다가 하나의 토픽을 하나 잡았으면 거기에서 이제 막 매달려가지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나 이런 게 다 이 강화학습이나 연관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되게 재밌게 옵티멀하게 액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슬롯머신의 경우에도 우리가 무한 번 슬롯머신을 땡길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한이야. 그럼 슬롯머신 무한대로 땡기면은 무한대로 정보를 얻고 당연히 뭔가를 뭘 하든 될 텐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한정된 리소스에서 슬롯머신을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번의 어떤 슬롯머신이든 10번을 땡길 수 있다고 내가 자원이 정해져 있을 때 그럼 우리의 베스트 액션은 무엇인가? 뭐 10번 정도라고 하면은 한 번씩 해가지고 베스트를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되겠죠. 근데 100번 정도라고 하면은 그러게요. 한 3, 40번 정도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에서 프로버빌리티를 알아낸 다음에 뭔가 땡겨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이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어쌔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학적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을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반들이 다 강화학습 확률론적으로 기반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간단한 이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입실론 그리디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은
우리는 어쨌든 처음에는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점점점 액션을 하면 할수록 인포메이션은 증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포메이션이 막 없기 때문에 많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아니, 해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인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정보가 찼다라고 하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비율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익스플로레이션 하면 1 마이너스 익스플로레이션 비율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이 될 텐데 그 비율을 어떻게 감수할 거냐. 얘가 입실론이면 얘는 1 마이너스 입실론의 확률일 텐데 걔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게 만들겠다. 그것을 그 뭐라 하죠? 이게 0.9씩 뭐 곱한다고 합시다. 처음에 1로 시작을 했다가 1 곱하기 0.9, 거기에서 0.9의 제곱, 0.9의 3승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점점 줄여나가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익스플로레이션은 프로버빌티를 줄여가는 게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 강화학습의 문제를 MDP,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말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슬롯머신에서는 우리가 카지노를 옮긴다고 하지가 않았어요. 정해져 있는 액션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게 픽스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액션과 리월드, 그 다음 액션, 그 다음 리월드 이런 식으로만 전개되고 있는 시스템이 멀티 아름드 밴딧입니다. 이때의 이 타우가 트레젝토리인데 트레젝토리는 액션 리월드의 쭉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MDP의 문제로 가면 이제 우리는 카지노를 어디 카지노를 갈까 아니면 어디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서 몇 개의 슬롯 머신을 땡길까 이런 것들이 다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돼. 그것을 표현하는 게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트레젝토리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아마 이거는 말콥 리워드 프로세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MRP 이게 MDP. 여기서 이 말코브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흘러갈 때 어떠한 스테이트라는 정보가 과거의 정보를 다 얻어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 S0부터 ST까지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쭉 트레젝토리의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이 정보에서 액션 AT를 취하면은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월드를 얻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 리월드와 그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리월드가 도달하는 확률은 과거의 정보를 모두 무시하고 현재의 스테이트와 액션만 가지고도 알아내는 확률과 동일하다. 그리고 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 과거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현재의 스테이트와 액션만으로 다음 스테이트와 받게 되는 리월드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걸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only the present determines the future. We can ignore the history. 그래서 finite Markov decision process는 이렇게 state, action, reward로 정의가 되고 여기에서 이 액션을 했을 때 state가 변하는 확률, 이 transition dynamics 확률, state에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state가 어떻게 변할지를 나타내주는 dynamics 혹은 step transition을 라지 T라고 합시다. 그 리월드 펑션이 있지만 리월드 펑션이 그 이미디에이트 리월드인데 여기 MDP에서 그 미래의 리월드를 더 추가로 고려해주기 위해서 감마라는 또 다른 변수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불리는데 먼 미래의 미래일수록 리월드가 점점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슬롯 머신을 땡겨가지고 리월드를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슬롯 머신 자체가 100만 원을 주면서 근데 너 뭐 해석이 잘못됐지만 대략적으로
10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통 리월드 설정을 할 때 미래의 리월드는 실제의 그 리월드보다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마로 넣어줘가지고 우리는 결국 큐뮬레이티브 리월드, 먼 미래까지 리월드를 다 고려해서 액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MDP의 문제에서는 그것을 감마라는 형태로 이렇게 미래 리월드의 중요성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뭐 S0, 지금 우리가 S0라고 합시다. S0에서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가 있어요. A0를 할 수가 있고, 뭐 A1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A0, A1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액션을 했을 때 액션이 어디 스테이트로 갈지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액션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액션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액션에 따라서의 결과는 S0가 그대로 다시 S0로 돌아올 수도 있고 A0 했는데 S2로 갈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0.5, 0.5 이렇게 확률이 나눠져 가지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생기는데 그 모델 자체를 T라고 합시다. 이걸 다이나믹 펑션 혹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S0에서는 뭐 A0를 하면 S0로 다시 가거나 S2로 가고 A1을 했을 땐 무조건 100% 확률로 S2로 가고 S2에서는 또 A0와 A1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1은 S2로 갈 수도 있고 S1으로 갈 수도 있고 S0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스테이트와 액션에서의 관계들과 확률들이 쭉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특별한 트랜지션이 발생했을 때 S1에서 A0를 선택했을 때 그게 0.7의 확률로 S0로 간다. 그 상황에서의 리월드가 플러스 5가 생긴다. 또 여기에서는 이 S2에서 A1을 했는데 0.3의 확률로 S0로 갔는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특정한 상황에서 리월드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각각에서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따지는 문제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당연히 S1 스테이트를 가려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S1에서만 A0를 해가지고 리월드를 얻으니까. 그럼 S0는 S1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노력을 하기 위해서 S2를 항상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S2를 잘 갈 수 있는 확률인 A1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A0로 하면 S0로 다시 돌아오니까. S2의 경우에서는 S1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A0를 하는 게 아니라 A1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리월드의 크기에 따라서 S2에서 A1을 했을 때 리월드를 페널티를 받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더 커버리면 S1을 안 가고 그냥 S0나 S1에서 S0를 최대한으로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게 더 전략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결국 그래서 어떤 각자의 액션을 했을 때 얼만큼의 밸류를 미래의 리월드를 얻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리시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probability, 디스트리뷰션을 파이라고 쓰고 이걸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스테이트에서 A0를 할지 A1을 할지 그 확률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는 이 폴리시를 따라갈 거야 하는 게 이 액션을 따라갈 거야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퓨처 리월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감마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쨌든 오브젝티브는 먼 미래의 퓨처 리월드를 다 합했을 때 그것을 리턴이라고 합시다.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까지 이 전체의 받을 수 있는 리월드를 다 더하는데 그걸 리턴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퓨처 리월드는 조금 더 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스텝 퓨처일 때마다 감마를 곱해줘요. 감마는 0부터 1 사이에라서 뭐 감마가 0.9라고 하면 0.9의 제곱, 0.9의 3승 하면 점점점 그거의 리월드를 줄어들죠. 그렇게 리월드 펑션을 리턴 펑션을 구성을 해줘가지고 이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의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MDP의 강학습 문제인데 이것을
forward 방향으로 풀 수도 있고 backward 방향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것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푸는데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스테이트 여기 트랜지션에 갈 수 있는 전체 리월드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의 스테이트에서 여기의 스테이트에서 여기를 갈 수가 있고 얘에서 가는 데는 3달러 비용, 여기에서 가는 데는 5달러 비용이에요. 그럼 이 중간의 스테이트에서는 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얘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얘는 3달러에다가 4달러니까 7달러, 얘는 11달러니까 이 스테이트에서는 절대로 여기를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게 액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스테이트에서는 8에서 3이니까 11달러가 일단 미래 비용 소명이고 얘는 미래 비용 소명이 7달러. 얘에서는 13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래 예측되는 소모 비용을 각 스테이트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11달러, 여기는 7달러, 여기는 13달러. 여기에서는 또 미래 소모 비용이 어떻게 되냐? 뭐 그것을 누적누적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그걸 값을 비교해 가면서 이 전개해 나가는 각 스테이트에서의 미래 소모 비용을 알아내는 것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배울 거예요. MDP는 조금 더 되게 깔끔한 형태의 스테이트와 문제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더 복잡해져서 partially observable MD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DP라고 부르는데 아까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스테이트로 바로 가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그 과거는 MDP의 특성상 말코 프로퍼티에 의해서 의미가 없고 이렇게 확률을 구했지만 현재는 확률 자체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스테이트의 서브셋인 옵저베이션만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폴리시는 옵저베이션을 기반으로 액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 스테이트는 그 전의 스테이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대해서 풀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거 우리는 옵저베이션으로 폴리시를 얻어야 돼서 이때는 어떻게 또 최적화를 해두냐의 문제가 폼디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폼디프는 사실상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근데 폼디피를 또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도 옛날에는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휴리스틱하게 다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휴리스틱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DQN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타리 PDF로 해도 되겠네. 아타리에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네, 그러니까 아타리라는 고전 게임이 DQN에서 되게 많이 DQN을 통해서 성공을 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멈췄다고 합시다. 이 멈춘 상태의 옵저베이션만으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공이 여기에 있는데 공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옵저베이션만으로는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은 얘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정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옵저베이션만으로는 그걸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 MDP는 과거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현재 스테이트로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만으로는 과거가 누적되어 있는 정보, 과거에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MDP가 아니라 폼DP 문제입니다.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저베이션은 스테이트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스테이트는 각 여기의 공의 속도가 포함되어야 실제 인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단순하게 한 4장 정도를 겹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딱 멈췄을 때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프레임을 그 전 스텝, 그 전 스텝, 그 전 스텝의 옵저베이션을 쌓아가지고 4장 정도를 쌓아놓으면은 아 얘가 대략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알아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액션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옵저베이션을 잘 구상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잘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액션 폴리시를 배우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4개를 했냐? 그러면 어, 이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속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2개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4개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4개를 하니까 잘 됐다고 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알아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잠깐만 흐름을 보고 뭐 쭉 이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장난감, 뭐 슬롯머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양한 로보틱 시스템을 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든 드론이든 휴머노이드든 레그드 로봇이든 얘네들을 제어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아니면 MDP나 폼DP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어떻게 강화학습을 적용하지?가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있어서 얘네들을 제어하는 방식은 옵티멀 컨트롤이라는 주제로 이 다이나미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적 제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이나믹 시스템 모델이고 이 다이나믹스 모델이고 다이나믹스라는 것은 결국 MDP에서도 똑같아요.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을 때 어떻게 스테이트가 변하는지 레그드 로봇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관절이 앵글들이 다 있고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액션을 넣잖아요. 각 모터에다가 토크를 제어 입력값을 넣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 몇 도가 변하거나 뭐 이러한 상태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변하는지가 다이나믹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이나믹스 모델을 기술하는 데는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리밋이 있어요. 우리가 토크를 100, 1000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 토크를 넣을 수는 없고 우리는 항상 피지컬한 월드에 살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가 발생합니다. 스테이트 자체도 벨로시티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레그드 로봇이 100m/s로 달릴 수가 없잖아요. 뭐 의도치 않은 피지컬한 컨스트레인트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또 뭐 장애물 회피를 이런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풀 수도 있는데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너 저기 스테이트를 가면 안 돼. 그런 것도 컨스트레인트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옵티멀인 만큼 뭔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최소화하든 최대화하든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형태로 문제를 포뮬레이션 해야 돼. 그랬을 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한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얘가 가장 바람직한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혹은 얘는 강화학습의 관점에서는 리월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걔네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의 트레젝토리를 최적화해서 찾고, 최적화해서 찾으면은 이 액추에이션이 그 최적화된 트레젝토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풀고 있어요. 여기에서 스테이트를 조금만 더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 시뮬레이션에서나 많이 다뤘던 이슈들은 항상 디스크리트한 월드예요. 뭐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음, 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의 시간은 항상
어, 흘러가니까 아타리 게임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간은 컨티뉴어스하죠. 근데 아타리 월드 자체만을 봤을 때는 시간도 디스크리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바뀌는 자체는 디스크리트하게 땅땅땅땅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타리의 시간은 컨티뉴어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시간 자체가 뭐 디스크리트하다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뭔가 액션을 하나 하면 거기에서 딱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그래서 타임 스페이스에서 이게 디스크리트한 컨티뉴어스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여기는 땅땅땅땅 스테이트가 바뀌는 반면 실제 우리의 시스템은 0.1과 0.01과 0.001 위치가 다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얘는 뭐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디스크리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 하더라도 타임에 대해서는 디스크리트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10의 마이너스 100승 초는 사실 피지컬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10의 마이너스 20승 초 뭐 이렇게 막 컨티뉴어스한 타임을 계산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반적으로 타임 스텝을 만들어서 항상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페이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상황은 디스크리트한 타임으로 다이나믹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은 스테이트가 하나 뭐뭐 몇 번의 번째 K 스텝, K 시간에서의 번째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펑션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K 플러스 1의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형태로 디스크리트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은 ODE로 만들어져서 이게 미분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얘의 변화량이 정의가 되는 순간 그럼 얘를 컨티뉴어스한 펑션으로 적분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부드러운 트레젝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스 모델링이 ODE를 합니다. 뭐 기계과나 전자과 학생들은 이 ODE 해가지고 많이 모델링을 과정했었을 거라고 믿어요. 또 하나의 다른 뭐 추가적인 점은 모델링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노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컨티뉴어스든 디스크리트든 다이나믹스를 모델을 최대한 얻어내고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을 하면은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내는데 거기에는 노이즈가 항상 섞여 있어서 완벽한 다이나믹스 모델을 얻을 수는 없고 거기에 오차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컨트롤 프로블럼을 마찬가지로 MDP로 바꿀 수가 있는데 MDP는 무조건 디스크리트한 상태예요.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에서 땅땅땅 액션을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딱딱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컨티뉴어스한 OD를 어떻게 디스크리트한 MDP로 바꾸냐? 결국 이거는 K-스텝 시간으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제로 올더 홀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ZOH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동안 TK에서부터 TK 플러스 1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델타 T 동안 같은 액션이 주어진다고 봐요. 액션 자체도 사실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피지컬한 월드에서 컨티뉴어스한 시간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내 손을 움직이든 모터를 움직이는 것은 다 컨티뉴어스하게 인풋이 들어가는데 지금 컨트롤에서는 그 컨티뉴어스하게 인풋이 들어갔을 때 스테이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ODE를 풀어야 되고 ODE를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액션에 제한을 두자. 어느 시간의 타임 스텝 동안은 액션을 동일하게 주자. 동일하게 주더라도 스테이트는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럼 이 바뀌는 것조차도 컨티뉴어스하게 바뀌지만 결국 관심 있는 것은 K 때의 시간에서 K 플러스 1까지 어떻게 바뀌었냐잖아요. 그럼 그 계산하는 것을 그냥 1차적으로 적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이 싱글 스텝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이고 우리가 미분 S'이 FSA라는 컨티뉴어스 펑션이 되어 있을 때 아니야. 다음 스텝이 어떠한 스테이트와 액션으로 그 넘어가는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럼 원래 첫 번째 스테이트에다가 델타 t의 컨티뉴어스 펑션을 계산해서 거기에 델타 t만 곱해줘. 시간.
1차 First Order Approxima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First Order Approximation이고, 뭐, 당연히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시뮬레이터 자체는 실제 컨티뉴어스 시스템과 정확해지게 됩니다. 이 타임 스텝이 꼭 시뮬레이션의 타임 스텝으로 연관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MDP에서의 타임 스텝이고 MDP에서의 타임 스텝을 시뮬레이션에서의 그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의 타임 스텝이랑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뭐 N번으로 쪼개서 나눠서 누적해서 한다. 그때 그 다음에 MDP의 스텝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더 똑똑한 방법이 이건 First Order Approximation인데 First Order Approximation 하는 게 아니라 런지쿠타라는 ODE를 쉽게 계산하는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FSA는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은 그냥 컨티뉴어스한 것을 이렇게 델타 T만큼 곱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값들이 있고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FSA를 만들어주는데 얘네들은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액션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스테이트가 컨티뉴어스하게 변하고 있을 때 오일러 메소드는 거기에서의 슬로프 그러니까 1차 퍼스트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거기에다가 델타 t를 곱해가지고 그만큼 슬로프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근데 실제는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얘의 에러가 이만큼 발생한다고 합시다. 델타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되니까 이 에러 자체가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에러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 라인의 원래의 식의 펄베이처를 알아내면 펄베이처 같은 정보를 이용하면은 그 조금 더 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T0 플러스 H를 알아내고 싶은 건데 T0 플러스 H에서 이 상황을 알아내고 싶은 건데 여기에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서의 스테이트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 시간에서의 함수값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 에스티메이트 자체가 훨씬 더 근접하게 갈 수 있는 형태로 어프록시메이션 된다, 시뮬레이터 된다 라고 컨셉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로 어, 오일러 스텝을 4개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얘는 10%의 에러가 발생했는데 런지쿠타도 결국 4개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런지쿠타로 나눠서 계산을 했더니 얘는 훨씬 더 작은 에러를 보인다. 뭐 그런 예시들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런지쿠타를 많이 쓰고 매트랩이나 이런 거에서 OD 푸는 솔버들을 보면 다 뭐 간단하게 런지쿠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런지쿠타든 그 오일러 메소드는 어떻게 인테그레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냐?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로보틱한 시스템에 대해서 다이나믹스 모델을 ODE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ODE로 만드는 것은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분을 했을 때 X, Y, psi, V라는 스테이트를 미분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봐야 돼요. 얘는 심플한 키네마틱, 바이시클 키네마틱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자동차를 보통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해요. 자동차가 뭐 바퀴가 당연히 여기에 더 있어야 되지만 걔네들이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앞바퀴가 이렇게 조향각이 틀려서 회전을 할 수 있고 뒷바퀴는 그대로 바뀌지 않고 포워드 드리븐 카죠? 포워드 휠 드리븐인가요? 그 칼을 이렇게 키네마틱스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이때 얘네들의 실제 차의 속도의 각도, 앞바퀴가 틀어진 방향의 각도, 앞바퀴 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앞바퀴까지의 거리, 뒷바퀴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키네마틱스를 설정하면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클 차의 X, Y, P사이 V는 걔네들을 미분했을 때 이러한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이 복잡한 식을 적분을 하면은 X, Y, P사이 V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코사인, 사인, 뭐 아크탄젠트 이러한 복잡한 식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널리니얼 다이나믹스예요.
널리니얼 다이나믹스니까 정확한 적분식을 얻어낼 수는 없고, 우리가 완벽한 솔루션을 얻어낼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이나 런지쿠타 등의 기반으로 뉴메리컬하게 얘를 시뮬레이트 해가지고 알아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스를.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 드론 코더로터의 다이나믹스는 XYZ도 있겠지만, 일단 그 XYZ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벨로시티인데, 이 벨로시티가 선형 벨로시티, 앵귤러 벨로시티, 선형 각속도, 앵귤러 각속도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미분 값들이 조금 많이 복잡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 가속도가 생기면 거기에서의 뭐 중력도 있고 드래그도 있고 뭐 이런 힘들을 고려해가지고 이 이러한 복잡한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요. 어쨌든 복잡한 다이나믹스든 뭐든 얘는 결국 미분한 값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미분한 값이 식이 만들어졌을 때 걔를 뭐 잘 적분을 하면 OD를 만들고 OD를 뭐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드론을 시뮬레이션을 결국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보통 뭐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다이나미컬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액션을 넣었을 때 아웃풋 스테이트 옵저베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노이즈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얘네들이 아웃풋이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디스터번스나 메저먼트 에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등까지가 추가돼야 실제적인 로봇 시스템의 모델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을 MDP나 폼DP나 뭐 스테이트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확률론적으로서도 각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OD를 풀었던 게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 스테이트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노이즈 엡실론에 따라서 떻게 스테이트가 바뀌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티멀 컨트롤에서 했었던 관점인 거고 MDP의 관점에서는 스테이트와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는데 이 스테이트가 어느 정도 바뀔 수가 있죠. 그 바뀌는 정도를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론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지만 MDP든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같지만 어떻게 수학적으로 시작을 해서 봤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잠깐 쉬고 2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쉬고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숙제를 냈잖아요. 그 GPU나 뭐 좋은 컴퓨터가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숙제는 간단한 걸로 냈습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은 사실 매니플레이터 가지고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헤비하고 어쨌든 첫 번째 숙제고 강학습이나 러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가장 간단한 문제에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숙제를 냈어요. 10월 2일까지니까 미리미리 시작을 하시길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칼트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칼트폴이라는 것은 이 카트에 폴이 달려 있어가지고 폴을 이렇게 업라이트로 계속 유지하고 하는 컨트롤러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인바이먼트를 불러와가지고 강화학습을 돌리는데 아주 간단한 강화학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글 콜앱 정도로도 돌아갈 거라서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셋을 알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읽어보셨을 거라 믿지만 그 만드는 방법에서 모델 프리 아래를 쓸 수도 있고 뭐 컨트롤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고 뭐 내가 직접 이거 직접 컨트롤 해보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 칼트풀 환경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제가 저번 학기에 자동 제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샀던 코드를 보니까
PID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동 제어 수업이 어쨌든 학부 수준의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은 이 정도 컨트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계과나 전자과 학생들은. 다른 과 학생들은 자동 제어 수업을 안 들었다면 조금 아쉽지만 그러면 강화학습으로 엑스퍼트 데모스트레이션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사실 PID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봐도 PID라고만 했을 때도 뭐 이렇게 튜닝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얘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션이 달라져요. 컨트롤러를 지금 얘는 PID였고 첫 번째 컨트롤러 하면 그냥 PD 컨트롤러인데 PD 컨트롤러로 보면 아 얘는 실패했네. 지금 튜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랑 되게 다른 형태로도 어떻게든 얘를 업라이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PD는 네. 그러니까 얘를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엑스퍼트를 하더라도 수많은 형태의 멀티모달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저도 방금 칼트폴의 뭐 이런 이 짐네지움이라고 다큐멘테이션 이따가 조금 설명할 건데 여기를 봐서 얘 리월드를 봤어요. 리월드가 과연 어떻게 설계되느냐를 보니까 매번 에브리 스텝 동안 얘가 떨어지지 않으면 플러스 2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아마 트레젝토리 전체가 V0나 V1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V0의 경우에서는 200타임 스텝이 한 개라서 에피소드가 200타임 스텝이 되면은 에피소드가 끝나버리는데 그때까지 내내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플러스 2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00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리월드일 거예요. 리월드는 플러스 200이 맥스라고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엑스퍼트 폴리시가 가능할 수가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이미테이션 러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칼트포를 시작을 할 때는 랜덤하게 스테이트가 시작이 될 거잖아요. 랜덤하게 스테이트가 시작인 단 상황에서도 얘가 잘 데이터를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 사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지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냐 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넣어야 될 것은 어떻게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이고 그 데이터셋 사이즈 그 이미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트레이닝 자체를 그랬을 때 실제적인 결과 리월드나 뭐 이런 걸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뭐 클립이나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스테이트 자체를 플랫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 스테이트를 앵글에 대해서 플랫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결과들을 잘 포함을 해서 아, 이미테이션 러닝이 잘 됐다. 근데 잘 된 것도 얼마만큼 잘 됐다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환경이고 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데이터셋을 얼마만큼 사용했냐, 몇 개의 트랜지션 데이터셋을 썼냐, 이거는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컨트롤러가 잘 작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수가 있어요. 몇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학습했는데 잘 됐다. 그럼 여러분들 리포트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점수 매기기가 쉽겠죠. 그렇게 점수를 매길 테니까 최대한 적은 형태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더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약간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건데 로봇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강화학습을 할 거예요. 되게 좋은 시뮬레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몇 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좋은 사이트를 저도 찾아보면서 봤는데 시뮬레이틀리 위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트 위키를 가보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좋은 정보를 로보틱스와 피직스 시뮬레이터를 좋은 정보를 모아놔가지고
얘네들을 썸머리해서 유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공해 주겠다. 들이 얘네들의 키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착하신 분들이 이러한 시뮬레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또 잘 해놓은 게 이 오버럴 컴패리즌에서 대표적인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특징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읽어볼까요? 아이삭심 요즘 되게 많이 쓰지만 엔비디아 덕분에 많이 쓰고 있는데 얘 피직스 엔진은 뭐 이런 거를 쓰고 렌더링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시뮬레이터에서 우리가 어떠한 센서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것 같아요. GPU 어셀러레이티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 할 때 결국 다이나믹스의 모디를 계산해가지고 뭔가가 돼요. 특히 이거가 어려운 과정이 컨택트 다이나믹스가 발생했을 때인데 컨택트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얘를 순간순간으로 쪼개가지고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계산할 거냐인데 그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 식들을 GPU로 계산할 것인지 CPU로 계산할 것인지 GPU로 계산할 수 있으면 패러럴하게 GPU는 용량이 크니까 패러럴하게 시뮬레이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트를 모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셀러레이션이 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셋을 병렬적으로 취득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강화학습에도 활용하는 요소가 높겠죠. 그래서 아이삭심과 아이삭심은 GPU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나 이런 게 되게 헤비해서 좀 좋은 GPU를 필요하고요. 사실 강학습에서 대표적인 게 파이블렛이나 무조코 얘네들을 많이 쓰긴 썼는데 얘네들은 GPU를 서포트하진 않습니다. 무조건은 최신의 잭스를 기반으로 GPU를 서포트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서포트하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화학습을 멀티 에이전트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셋에서는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강화학습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씩 시뮬레이터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로보틱 시뮬레이터가 이 가제보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오픈 소스의 시뮬레이터라 우리가 처음에 우분투를 깔고 로봇을 하게 되면은 시작을 하는 게 가제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제보를 가지고 많이 놀게 되는데 피직스 엔진도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GPU 어설레이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제보의 시뮬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강학습을 해보려고 대학원생 때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 컴퓨터에서 그때 당시에 제 가지보의 환경에서 얘의 시뮬레이터 속도를 최대화하는 거는 8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의 피지컬한 월드에 8배 정도밖에 빠르지 않은 시뮬레이터가 돼서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고 해봤자 많이 모을 수가 없었고 강화학습을 얘로는 안 되겠다의 교훈만 얻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제보로 하는 것은 그냥 로봇 가지고 놀기는 좋은데 광학습으로 데이터를 많이 얻는 측면에서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조금 더 바뀌어서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논문에 가제보를 썼다는 논문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파이블렛이고요. 파이블렛도 이 블렛이라는 피직스 엔진에다가 파이썬으로 이 자체가 시스템이 빌드가 돼가지고 오픈소스로 되게 많이 이용돼 있고 오픈소스인 만큼 사용하기도 쉬울 뿐더러 유저가 많아서 그 기본적인 여기에서 뻗쳐나가는 다른 코드들이 많아서 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플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이지만 심플한 만큼 좀 가벼워서 간단한 컴퓨터로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시뮬레이터가 무조커이고요. 이 무조커가 아마 딥마인드에 인수돼가지고 옛날에는 막 라이센스 받으려고 메일도 보내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있었는데 돈도 주고 사야 되고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다이나믹스 윗 컨택트 이게 무조커의 이름 자체가 멀티 조인트 다이나믹스 윗 컨택트인데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이피션시를 올려준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들을 잘 결합해서 컨택트 다이나믹스를 꽤나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끔 시뮬레이터를 만든 게 이 무조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뭐 디퍼런셜을 하면은 시뮬레이터 자체가 디퍼런셜을 하다. 컨택트 다이내믹스 계산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OD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걔가 디퍼런셜하면 디퍼런셜을 한 거의 특징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나 학습할 때 그 인포메이션 자체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디퍼런셜한 시뮬레이터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유명하지는 않은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그 황보재민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의 레그드 로봇을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ETH에서 박사를 하셨고 지금 카이스트에 계시는데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도 많이 내고 레그드 로봇 지금도 뭐 국내 탑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탑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아, 이거 시뮬레이터 뭐 무조건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막상 내가 뜯어봐서 컨택트 다이너스 보니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네? 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택트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것들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시뮬레이터 자체를 만드신 거고 거기에다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것도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이심이라고 하는 이 라이심이라는 시뮬레이터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무조건나 라이심 같은 걸 이용하면은 조금 더 이런 컨택트 다이내믹스가 많이 필요한 레그드 로봇 제어에 꽤나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심은 홍보재민 교수님 자체가 레그드 로봇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제어를 하는데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첫 번째 홍보재민 교수님께서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 낸 게 2018년, 19년 뭐 이때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결국 우리는 그 토크로 명령어를 내고 모터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토크를 우리가 명령어를 내면 사실상 여기에 노이즈도 섞이고 딜레이도 섞이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대로 안 가거든요. 그 아웃풋대로 안 되는 형태의 모터의 로우 레벨의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알아낼까? 그걸 뉴럴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그 보정을 했더니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리얼로 디플로이가 잘 됐다. 그걸 기반으로 사이언스 로보틱스를 했어요. 요즘은 대세인 엔비디아 아이삭 힘이고요. 그, 네, 엔비디아가 GPU를 잘 팔아먹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고, 시뮬레이터를 이제는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GPU 어셀러레이션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로봇들을 한 환경에서 이렇게 디플로이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얻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딱 봐도 렌더링이 고급스럽고 멋있잖아요? 그만큼 GPU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헤비한 GPU가 있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도 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어드밴스 되더라도 좀 잘 되지는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비주얼적으로는 의미 있는 모습은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냐? 뭐 이거 약간 예시인데 이런 선을 로봇팔이 주어가지고 로봇팔이 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타이하는 형태로 만든다고 합시다. 이런 것을 강화학습이든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셋이 뭐 이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이걸 실제 로봇으로 다 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 몇십 시간이 발생을 할 텐데 아니 몇십 시간이 아니라 몇십 일, 몇십 주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그걸 아까 말했지만 가제보는 8배 빨랐다고 했잖아요. 무조건은 뭐 패러럴하게 하고 몇 대 하고 하면은 뭐 몇백 배, 몇천 배, 뭐 이런 식으로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셋을 빠르게 얻고 그럼 이 얻는 데이터셋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확한 시뮬레이터들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무식하게 했어요. 구글은 돈이 많고 로봇이 많으니까 로봇 쫙 뿌려가지고 야 우리 데이터셋을 직접 다 얻어보자. 해가지고 로봇으로 데이터셋을 다 얻었더니 4개월 동안의 데이터셋을 얻고 그 4개월 동안으로 강화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그만큼의 정확한 시뮬레이터가 없었고, 시뮬레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뭔가 로봇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 시도로 이러한 기업 차원에서는 했었고, 그게 성공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멍청한 짓이에요.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싸고 빠르고 스케일러블, 되게 패러럴라이즈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합니다. 데이터셋 하는데 이거 로봇 하다가 하나 고장났다 이러면 로봇 하나에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날아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또 쓰다 보면은 달아요. 그러면서 로봇도 당연히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닳고 비용 소모적인 일들도 되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시뮬레이션 자체가 뭔가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레이블링 하거나 이랬을 때 유리한 이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는 분야들은 복잡한 다이나믹스들이 발생할 때입니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뭐 공기든 유체이든 아니면은 되게 잘 자란 파티클이나 컨택트 다이나믹스가 복잡한, 프릭션이 복잡한 이런 상황들은 아직도 시뮬레이션이 정확하지가 않고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오픈된 프로블럼, 퀘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어떻게 데이터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RL에 대해서 먼저 짐네지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숙제를 할 거면 그리고 숙제를 해서 데이터셋을 얻어낼 거면 이 기본적인 틀을 알아내야 됩니다. 방학습 자체가 에이전트가 액션을 해서 인바이먼트에서 뭔가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 바뀐 스테이트에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얻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형태의 강화학습이잖아요. 이 틀이 똑같기 때문에 강화학습이라는 문제에서는 이 틀이 똑같기 때문에 이 짐 혹은 짐네지움이라는 자체에서 이 틀을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코드 자체에서 환경을 만들어서 이 환경을 만드는 형태, environment가 리셋되는지, environment에서 뭔가를 하면은 액션이 나오고, 액션을 했을 때 environment이 액션을 해서 하면은 observation reward 이게 그 에피소드가 종료됐는지 뭐 등등의 정보가 나올 수 있는 이 틀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강화학습 환경들이 있을 텐데 시뮬레이터의 다양한 환경들을 똑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틀만 맞춰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은 그냥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돼요. 조금만 더 보면 이 짐네지움 다큐멘테이션을 가서 결국 스탠다드 API이고 아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아야 되는 코드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쉽게 아래를 접근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인트로덕션에서 뭐 베이직 유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커스텀 인바이먼트를 만드는데도 짐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강학습에 익숙하지 않다, 처음 배웠다 하면 이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큐러닝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어, 결국 중요한 것은 옵저베이션, 좀 많네요. 많아서 이것들을 다 익혀야 되긴 할 텐데, 리셋 펑션, 옵저베이션, 스텝 펑션, 그래서 리워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글이 많지만, 쉬운 거 없나? 네, 결국 이게 결국 RL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짐을 불러왔다고 합시다. 조금 보이면 어떤 칼트 이니셜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옵저베이션을 얻고 옵저베이션을 얻은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어 액션 스페이서 샘플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 뭔가 폴리시에서 뭔가 액션을 뽑아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액션 스페이스에서 랜덤하게 샘플했다면은 랜덤 액션을 가져온 거네요. 그리고 랜덤 액션으로 인바이러먼트 스텝을 하면은 인바이러먼트에서 한 스텝이 증가됩니다. 그랬을 때 바뀐 스테이트에 대해서 옵저베이션 리워드, 에피소드가 정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리워드를 토탈 리워드에 저장을 하고 에피소드가 끝났는지 뭐 이것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거는 아래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단순하게 랜덤한 액션을 계속 샘플해가지고 어떻게 얘가 스테이트가 바뀌고 되는지를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이 make, reset, step, action, observation space 뭐 이러한 형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이게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어떻게 굴러가는구나를 익혀야 할 겁니다. 트레이너 액츄얼 에이전트 이거 하다 보면은 아까 칼트포를 불러왔으니까 블랙잭이 갑자기 다 오긴 했지만 칼트포 그냥 불러와가지고 큐러닝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이것도 되게 유명한 강화학습의 라이브러리인데 얘 그냥 돌리면은 강화학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A2C나 뭐 PPO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을 보통 불러오고 강화학습 알고리즘 불러오고 지금 칼트폴로 불러온 거네요. 칼트폴 환경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러면 강화학습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쉬워서 얘네들로 트레이닝을 하면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뮬레이터를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막 새나 뭐 이런 다양한 자연의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레그드 로봇이 따라가는 모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뮬레이션이랑은 조금 장이긴 하지만 얘의 모션을 뭐 이렇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처럼 애니멀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면 관절들의 뭐 관절을 따오고 관절의 움직임을 따올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얘한테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얘가 비슷한 움직임을 얻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PPO라 해가지고 추가 튜닝 강화학습을 당연히 하긴 했지만 추가 시뮬레이터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서 그걸로 학습을 한다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시뮬레이틀리 위키도 그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하면 좋을지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한테 적합할지를 한번 좀 쭉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 설명들을 뭐 어떻게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또 더 좋은 자료가 최근에 찾은 건데 베스트 오브 로봇 시뮬레이터라서 이걸 한번 쭉 훑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되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1, 2, 3등 등수도 매겨놨고 어떠한 형태의 시뮬레이터들이 특징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보틱 시뮬레이터는 무조코 O3D 이게 결국 오픈 3D 엔진 네, 뭐 이런 시뮬레이터도 있고 위보, 가즈보 뭐 그래서 또 다양한 피직스 엔진을 이용한 시뮬레이터들이 쭉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터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 보고 싶은 게 이 IRC인데 만약에 내 컴퓨터가 썩 좋지가 않아서 이런 헤비한 시뮬레이터를 못 돌린다. 적어도 이런 2D 시뮬레이션은 돌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D에서 내비게이션 하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이 되게 컬리전 어보이던스나 많은 문제에서 다루잖아요. 이런 시뮬레이터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강학습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그 자기의 그거를 제한하지 말고 그럼 리소스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2D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봐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드론을 컨트롤하고 싶다 하면 드론의 시뮬레이터들이 또 되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게 강화학습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게 UAV Flight Simulator for RL Research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그냥 강화학습으로 사용하기 좋아 보이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또 보면 이렇게 파이블렛의 환경에서 쿼드코프터나 고정형 비행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다 하면 여기에서 시뮬레이터를 선택하면 되는 것 같고 보통 많이 봤었던 거는 짐 파이블렛 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틀 강화학습에 좋은 틀이잖아요. 애초에 이건 짐으로 환경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를 바로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 이런 걸로 보면은 네, 드론 제어도 강화학습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리타임 로보틱 시뮬레이터 저는 여기에 조금 익숙하긴 한데 여기에서 강화학습 할 만한 것은 딱히 없어요. 마리타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많아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발전되지도 않았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대부분의 강학습은 이 카를라라는 시뮬레이터를 많이 써요. 이게 어,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어쨌든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기도 쉽고 막 직접 제어하면서 마치 게임하듯이 데이터를 얻는데 뭐 라이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데이터 모두 얻어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칼라를 기반으로 데이터셋도 얻고 러닝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시뮬레이터고 그 외에도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스페이스 로보틱스도 되게 많이 적용되지 않은 도메인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RL에 적합한지도 모르겠어요. AI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이게 또 더 AI, RL에 적합한 형태의 시뮬레이터들이니까 얘네들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깁슨 헤비텍심 이런 것들은 뭐 쇼슬 로브 내비게이션이나 인도어에서의 내비게이션들이 만들어진 헤비텍심이 아마 메타에서 만든 걸 거고 막 그런 각자들의 다 꽤나 잘 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꽤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시뮬레이터를 구현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시뮬레이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뭘 할 수 있을지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래요.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뭐 그런 대표적인 시뮬레이터가 있고 매니플레이터, 레그드, 로브,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은 다 컨택트 다이내믹스가 중요한 거라서 걔네들이 컨택트 다이내믹스가 잘 이용되는 게 무조코 라이심 아니면 최근에는 뭐 제네시스나 아이삭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짐 말고 짐의 로보틱스 이것도 좀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과학습 논문들을 보면 결국 이 패치나 텍스처러스 핸드나 이런 베이스 인바이먼트들에서 이런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결국 테스트를 하고 성능을 보이거든요. 이 안티메이즈 같은 형태는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인바이먼트라서 그것을 네, 그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예시인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인바이먼트들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